한국과 인도의 해상, 군사합동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노에 가득 차 전달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박이 한국 정부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번에는 인도를 상대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작전은 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펼쳤으나 인도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불복하겠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엄연한 자주독립 국가입니다. 이 한마디에 CNN과 BBC를 포함한 서방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 패권주의의 종말을 대서특필했으며 워싱턴 정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오만한 공작을 14억 인구의 인도와 손잡고 무산시킨 통쾌한 서사를 지금부터 전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 향이 집안 가득 퍼졌고 초등학교 4학년인 딸아이는 아침부터 만화 주제가를 흥얼거리며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금일 처리해야 할 업무 서류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5시. 이 시간에 걸려오는 연락은 통상적으로 길조가 아닙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본사작전 통제실장이었습니다. 현우 차장님, 지금 즉시 울산항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간 현장을 누빈 베테랑인 그가 이토록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고라도 발생한 것입니까? 제가 묻자 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해군 구축함이 2시간 후 입항합니다. 긴급 수리 요청이 접수되었는데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본사에서 현우 차장님을 지정했습니다. 미국 해군 구축함이라니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단숨에 비우고 재킷을 챙겼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차량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째서 갑자기 이곳으로 온 것일까요? 미국에는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있으며 샌디에이고에도 거대한 해군 정비창이 존재합니다. 굳이 태평양을 횡단하여 한국까지 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울산항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이었습니다. 항구 주변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부두에는 이미 우리 기술팀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멀리서 미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개 사이로 거대한 회색 선체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앨런 셰퍼드호, 만재 배수량 9,000톤급, 길이 150m가 넘는 최신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었습니다.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미 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군함이 마치 비틀거리듯이 느릿하게 우리 부두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선체의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았고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금속이 심하게 마찰하는 소리. 15년 경력의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함정이 접안하자마자 미군 장교 한 명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계급장은 중령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현우 차장님이십니까? 저는 제임스 로드리게스 중령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점검에 착수해 주십시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팀은 곧바로 함정에 올라 점검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추진 체계의 주축에 길고 깊은 균열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모가 아니라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항해 중 주축이 완전히 파손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레이더 체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핵심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일부는 완전히 고장난 상태였으며 이지스 시스템의 냉각 장치에도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외부로 나와 로드리게스 중령을 찾았습니다. 그는 갑판 한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무겁게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비 수준이 아닙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여기까지 항해해 오신 것입니까? 로드리게스 중령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 천천히 연기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일종의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현우 차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희는 이 함정을 샌디에이고 정비창으로 먼저 가져갔었습니다. 그곳에서 3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품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포트 뉴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조선소가 민간 선박 건조 주문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군함 정비는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보고했죠. 그랬더니 본부에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국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HD연대는 기술력이 탁월하고 납기가 정확하며 무엇보다 지금 당장 작업을 맡아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자국 군함을 자국 내에서 수리하지 못해 수천 킬로미터를 횡단하여 한국까지 온 것입니까? 그런데 중령님, 미국 조선소들의 상황이 그 정도로 악화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도 훌륭한 조선소들이 많은데요. 로드리게스 중령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거대할 뿐입니다. 실상은 텅 비어 있어요. 숙련된 기술자들은 모두 은퇴했으며 젊은 세대는 조선업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장비는 노후화되었고 기술은 수십 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 함정을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축함 한 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조선업 전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죠. 그래서 이현우 차장님, 로드리게스 중령이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 함정을 2주 안에 수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남중국해의 순찰 일정이 잡혀 있고 이 함정이 빠지면 전체 작전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2주라니, 보통 이런 종류의 대규모 수리는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요청을 넘어선 거의 애원에 가까운 간청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로드리게스 중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함정에서 내려와 우리 기술팀을 소집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인 김민준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차장님, 이걸 정말 2주 안에 완료할 수 있을까요?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하면 저 함정은 태평양 한복판에서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김 부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왜 자국 함정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일까요? 분명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업무부터 처리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알아보죠.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저는 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그것도 매우 충격적인 방식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한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 제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몇 년 전 국제조선 박람회에서 만났던 미 해군 제임슨 제독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현우 차장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공식적인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박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들려줄 이야기가 오늘 아침 제가 목격한 그 기이한 광경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제임슨 제독을 울산 시내의 한적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청바지와 검은색 재킷, 마치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우 차장님.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우리 대화를 엿듣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완전히 비공식적인 내용입니다. 이 대화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을 것이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제독님. 좋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임슨 제독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좌절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앨런 shepherd 호를 보셨죠? 그 함정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신의 군함이 저렇게까지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치가 아닙니다, 차장님. 우리가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었던 겁니다. 제독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극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년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미 해군 함대의 정비 능력에 관한 실태 조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끝났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완전히 붕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독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년간의 통계와 그래프들이 빼곡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대를 보십시오. 그때 미국은 전 세계 조선 건조량의 50%를 점유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항공모함, 핵잠수함, 구축함,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건조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 선박은 물론이고요. 그의 손가락이 그래프를 따라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일본에게 추월당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일본은 동맹국이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과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성장은 경이로웠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우리가 건조하던 모든 선박을 한국이 더 신속하게, 더 저렴하게, 더 정밀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독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미국에 남아있는 대형 조선소는 단 10개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가동되는 곳은 서너 곳에 불과하죠. 민간 선박은 아예 건조하지 못합니다. 경쟁력이 없으니까요. 군함만 겨우 건조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일정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조선 능력이 추락하는 그래프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미국 정도의 국가가 어떻게 조선업을 이 지경으로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제독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첫째, 숭령공 문제입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의 젊은이들은 조선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죠. 숭령공들이 은퇴하면서 기술 전수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들의 평균 연령이 55세입니다. 10년 후면 이들마저 모두 은퇴합니다. 둘째, 설비 문제입니다. 미국 조선소들의 설비는 대부분 40년에서 50년 전에 설치된 것들입니다. 완전히 노후화되었고 현대화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의 최신 설비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기술력 문제입니다. 민간 선박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나면서 우리는 최신 조선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매년 수십 척의 선박을 건조하며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그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왜 앨런 셰퍼드호가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군함 정비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까? 정확합니다. 지금 미 해군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유한 함정은 많지만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앨런 셰퍼드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정비대기 중인 군함이 20여 척이 넘습니다. 어떤 함정은 1년 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임슨 제독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현우 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한국의 조선소가 절실합니다. 앨런 셰퍼드호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함정들이 한국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미묘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독님, 그렇다면 워싱턴 정계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제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 진영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제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재건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수없이 상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기 때문이죠. 조선소 하나를 제대로 건설하는데 10년이 소요됩니다. 숭령공을 양성하는데도 10년이 걸립니다. 어느 정치인이 20년 뒤를 내다보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2008년 금융위기 당시가 떠올랐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수천 명이 해고당하던 그때 제 아버지께서도 명예퇴직을 당하셨죠. 30년을 일한 조선소에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셨습니다.
그때 미국 언론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조선업은 끝났고 중국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에 투자했고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국 군함을 수리해주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제동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겁니다. 그 20년 동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임슨 제독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현우 차장님, 한 가지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고요? 워싱턴의 일부 인사들은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특히 국방부의 마커스 헤럴드슨 차관보 같은 인물들 말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약해 보이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방식으로 압력을 가할 겁니다. 무슨 압력 말입니까? 방위비 증액이나 무역 협상에서의 압박 같은 것들입니다. 도움은 받으면서도 동시에 한국을 길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성적인 방식이니까요. 저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예감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얼마나 노골적으로 현실화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임슨 제독과 헤어지고 회사로 복귀하는 길, 저는 차량에서 라디오를 켰고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현재 방위비의 3배가 넘는 금액이며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제임슨 제독의 경고가 벌써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압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세고 무자비할 터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TV 앞에 모여 있었고 화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유의 몸짓을 섞어가며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아주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공짜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매우 불공평해요. 한국은 우리에게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3,500억 달러. 그 정도는 낼 수 있잖아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분노 섞인 술렁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간 것 아닌가? 3,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몇 배야. 공짜로 보호. 우리가 매년 얼마를 지불하는데. 저는 조용히 제 사무실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울산항이 보였고 그곳에는 앨런 셰퍼드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수리하지 못해 우리에게 맡긴 바로 그 군함. 아이러니가 극에 달했습니다. 저 부두에서는 우리 기술자들이 땀 흘리며 미 해군 군함을 수리하고 있는데 워싱턴에서는 트럼프가 우리를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본사 강민철 CEO였습니다. 현우 차장, 지금 당장 본사로 올라올 수 있나? 무슨 일입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사람이 왔네. 마커스 헤럴드슨 차관보라는 사람이야. 앨런 셰퍼드호 문제 때문에 온 것 같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자네가 현장 책임자니까 함께 들어와야겠네. 1시간 후 저는 본사 대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건너편에는 마커스 헤럴드슨 차관보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각진 턱에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보님. HD연대 해외사업부 차장 이현우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헤럴드슨은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신호만 보냈습니다.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헤럴드슨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앨런 shepherd호의 수리 일정과 비용 견적을 받았습니다. 2주 내 완료. 비용은 $300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기술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곳까지 온 것이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미국 해군 군함의 수리는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줬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스스로 수리하지 못해 찾아온 주제에 마치 우리에게 은혜라도 베푼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철 CEO가 제 옆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귀국의 군함을 수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동맹국? 네,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헤럴드슨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70년 넘게 우리가 한국을 수호해왔죠. 우리 병사들이 한국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방위비 증액을 거부한다고요? 이게 동맹국이 할 행동입니까? 아,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군함 수리권은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방위비 압박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위비 문제는 정부 간의 협상 사안이며 저희 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계약에 따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물론이죠. 당신들은 그냥 당신들의 일이나 하면 됩니다. 헤럴드슨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제든지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요. 만약 한국 정부가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재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동맹도 경제협력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은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죠. 차관보님,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여쭙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앨런 shepherd호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실 건가요? 그럼 어느 조선소에서 수리하실 건데요? 헤럴드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그의 약점을 정확히 찌른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감히...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관보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강민철 CEO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협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차관보님.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위협하는 것은 동맹이 아니라 굴종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헤럴드슨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당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말입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수행원들이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민철 CEO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 차장, 자네 방금 엄청난 일을 저질렀네.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정면으로 반박했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 사람의 태도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CEO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저런 협박에 굴복하면 끝이 없어. 하지만 현우 차장,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어. 무슨 말씀이신지요? 강민철 CEO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달간 조용히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네. 바로 인도와의 기술 협력이야. 그리고 마침 좋은 소식이 있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인도 코친 조선소와 대규모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네. 인도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인도는 지금 해양 강국이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고, 우리의 기술이 절실히 필요해. 그리고 우리에게는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이 필요하고. 저는 놀라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인도의 대규모 조선소 건설, 기술 이전, 공동 생산 등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생긴 거야. 현우 차장. 미국이 협박하면 우리는 인도로 가면 돼. 그리고 인도는 우리를 협박하지 않아.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를 원하니까. 그 순간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가 아닌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인도라는 거대한 동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지, 그리고 우리가 곧 목격하게 될 변화가 얼마나 극적일지 말입니다. 이틀 후 저는 본사 화상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에는 인도 코친 조선소의 전략기획실장 라제시 쿠마르가 보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우 차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제시의 영어는 유창했고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MIT에서 조선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수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라제시 실장님. 귀사와의 협력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은 저희 쪽입니다, 차장님. HD연대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입니다. 저희가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의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라제시는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거기에는 방대한 프로젝트 계획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도 정부의 해양 비전 2000명 전략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도를 2047년까지 세계 3대 조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화면에는 인도 해안 곳곳에 표시된 조선소 위치들이 보였습니다. 현재 인도에는 제대로 된 대형 조선소가 5개뿐입니다. 하지만 2047년까지 30개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는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네, 인도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지정했습니다. 모디 총리께서 직접 챙기고 계십니다. 인도는 지금 급성장하고 있으며 해양력 없이는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제시는 또 다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인도의 조선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의 0.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040년까지 5%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2047년에는 10%가 목표입니다. 정말 야심찬 계획이네요. 야심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차장님. 인도는 13억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의 무역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양력이 필요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지정학적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어떤 협력을 원하십니까? 라제시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 이전입니다. 대형 선박 건조 기술, 특히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력 양성입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인도에 오셔서 우리 기술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공동 생산입니다. 초기에는 한국이 설계하고 인도가 생산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점차 인도가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왜 하필 한국입니까? 중국이나 일본도 뛰어난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라제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경쟁자이자 잠재적인 위협국입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핵심 기술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좋은 선택지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기술 이전에 매우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한국은 신속한 산업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개발도상국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실용적입니다.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만들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 우리를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라제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비전을 실현할 전략 역시 치밀하게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미국은 이 협력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인도 역시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지 않습니까? 라제시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재고하라고요. 특히 군함 건조 관련 기술 협력은 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라제시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도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길을 개척할 것입니다. 미국과는 협력하되 종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는 경쟁하되 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으며 단순히 사업적 이익을 넘어 자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숙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라제시 실장님.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제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이현우 차장님께서 직접 인도에 와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을 보시면 우리의 진정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신뢰를 구축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민철 CEO를 쳐다봤고 CEO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일정을 조율하여 방문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CEO가 제게 말했습니다. 현우 차장,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일이야. 미국이 계속 저런 태도를 취한다면 인도가 우리의 새로운 주력 시장이 될 수 있어. 13억 인구, 급성장하는 경제, 확장되는 해군력, 기회는 무궁무진하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인도 출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인도요?
거긴 날씨가 엄청 덥다던데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중요한 일이야.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어쩌면 한국 조선업 전체의 미래가 달린 일일 수도 있어.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미국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렇긴 한데 이제 새로운 길이 보여. 미국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세상은 넓고 우리와 함께할 파트너들은 많아. 그리고 2주일 후 저는 인도 코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보게 될 광경은 제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정말로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의 열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제시와 저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동지로 발전해 갔습니다. 코친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인도의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습하고 뜨거운 공기, 그리고 수많은 인파의 소음.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라제시가 직접 공항에 나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현우, 환영합니다. 드디어 인도에 오셨군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화상으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라제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직접 마중 나오시다니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우리의 귀한 손님입니다. 자, 서두릅시다. 보여드릴 것이 많아요. 차량을 타고 코친 조선소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는 인도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최신식 빌딩들이 공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라제시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인도는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기 건설 중인 고층 빌딩들. 저것들은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들어선 건물들입니다. 인도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으며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멀리 거대한 크레인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해가 펼쳐졌죠. 푸른 바다 위에 거대한 조선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코친 조선소입니다. 라제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60년 역사를 가진 인도 최대의 조선소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은 낡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려는 겁니다. 조선소 내부로 들어서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듯한 너비의 부지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5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라제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만 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인도에는 일할 사람이 넘쳐납니다. 문제는 기술이었죠. 그래서 당신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 90명이 현장에서 인도 노동자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라제시가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용접 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내주신 한성민 팀장님이 직접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한성민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인도 노동자들에게 용접 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차장님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한 팀장은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친구들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해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보세요. 한 팀장이 인도 노동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를 향해 일제히 외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음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 친구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일합니다. 한 팀장이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연습해요.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의 열정은 한국에서도 쉽게 보기 힘듭니다. 저는 라제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현우. 인도를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다를 지배해야 하고 선박을 건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구역들도 시찰했습니다. 설계팀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인도 엔지니어들에게 최신 설계 소프트웨어를 교육하고 있었고, 품질 관리팀에서는 정밀 측정 기술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라제 씨가 저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홀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먹죠. 라제 씨와 저는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습니다. 카레와 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향신료 냄새가 강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한국 기술자들과 인도 노동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은 몸짓과 표정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저것이 바로 진정한 협력입니다. 라제 씨가 말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선박을 만들겠다는 목표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이곳에는 진정한 팀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 라제 씨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거대한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인도양 곳곳에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로드맵입니다. 라제 씨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2040년까지 인도양의 주요 항구마다 우리 선박이 운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2047년에는 태평양까지 진출할 계획입니다. 야심찬 계획이네요. 야심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중국이 이미 인도양에 진출했습니다. 1대1로 정책으로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라제 씨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우,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믿습니까? 인도가 정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믿습니다. 오늘 현장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당신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기술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라제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광경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땀 흘리며 작업하는 인도 노동자들, 열성적으로 지도하는 한국 기술자들, 그리고 꿈에 부푼 라제 씨의 눈빛. 문득 2008년이 떠올랐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던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 기술을 전수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 인도도 그 길을 걷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들의 동반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크레인이 오작동하면서 자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한국팀과 인도팀이 함께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2시간 후 원인을 찾아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크레인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자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인도 노동자들이 하이파이브를 했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한 팀이 되었다는 것을요. 국적과 언어를 초월한 진정한 동료가 된 것입니다. 라제시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셨죠, 현우?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라제시,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함께라면요. 인도에서 돌아온 지 3일 후, 제 책상 위에 두꺼운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미국 국방부. 봉투를 뜯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감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그것은 공식 서한이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HD연대 중공업 귀중. 귀사가 제3국과 진행 중인 조선기술협력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술 중 일부는 미국과의 군사협력 과정에서 습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3국 이전 시 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없이 진행할 경우 한미 군사협력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저는 서한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강민철 CEO에게 보고했습니다. CEO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이렇게 나오는군. 도움은 받으면서 우리를 억압하려 하고 있어.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기술이 미국에서 유래한 것입니까? 말도 안 돼. 우리 조선 기술은 우리가 수십 년간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야. 미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건 그저 핑계일 뿐이야. 그날 오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인도 정부에도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라제시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 큰일 났어요. 미국 대사가 우리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슨 명분을 들었습니까? 안보상의 이유랍니다. 한국이 전수하는 기술 중에 미국의 군사 기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헤럴드슨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뒤에서 공작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제시, 인도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방장관님은 단호하십니다. 주권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럼 프로젝트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계속 진행합니다. 하지만 현우, 압력이 점점 거세질 겁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 항계는 여전히 앨런 셰퍼드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리해주고 있는 미국 군함. 이 아이러니는 계속되었습니다. 이틀 후 예상대로 헤럴드슨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일정이 아니라 비공식 면담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저를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혼자 갔습니다. 강민철 CEO는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헤럴드슨을 만났습니다. 그는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이현우 차장. 앉으시죠.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본론부터 들어가시죠, 차관보님. 무슨 용건이십니까? 바로 들어가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헤럴드스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인도와의 기술 협력을 중단하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안보상의 이유입니다. 당신들이 인도에 넘기려는 기술은 차관보님,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 기술은 우리가 개발한 것입니다. 미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관보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헤럴드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조심하십시오, 이 차장. 당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을 대표하는 분이시죠. 헤럴드슨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봐요, 이 차장. 당신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앨런 셰퍼드호 수리를 누구에게 맡겼는지 잊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시죠?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십시오. 그럼 그 함정은 어디서 수리하실 건가요? 샌디에이고로 가져가실 건가요? 그럼 6개월은 기다리셔야 할 텐데요. 그 사이에 남중국해 작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헤럴드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그의 급소를 정확히 찌른 것입니다. 당신 지금 미국을 협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관보님께서 협박을 하시니 저도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차관보님, 저희는 인도와의 협력을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정당한 사업이며 어느 나라의 간섭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앨런 셰퍼드호 수리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차관보님의 선택입니다. 이 오만한 것은 누구입니까, 차관보님? 도움은 받으면서 동시에 협박하는 쪽이 오만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헤럴드슨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회사로 돌아와 강민철 CEO에게 보고했습니다. CEO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현우 차장, 자네 정말 배짱 좋네.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정면으로 맞섰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과했을까요? 아니야. CEO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해. 계속 굴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우리 길을 갈 것인가?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민철 CEO는 창밖의 조선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인도와 함께 간다. 미국이 떠나면 떠나는 거야.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날 저녁, 라제시에게 전화했습니다. 라제시, 우리는 계속 진행합니다. 어떤 압력이 와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라제시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방장관님께서 오늘 성명을 발표하셨어요. 인도는 주권 국가로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며 어떤 외부 압력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죠. 네, 현우.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음 달에 한국과 인도의 첫 양자 해군 합동훈련이 인도양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신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시죠.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인 해군 훈련. 그것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해양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물론입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앨런 shepherd호에 수리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저 함정은 다시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새로운 항로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길을 개척하는 항로로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헤럴드스는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앨런 shepherd호에 수리 계약을 재검토 중이며 향후 한국 조선소와의 군함 정비 협력 전반에 대해 재평가할 것이다. 언론은 들끓었고 정치권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헤럴드슨의 허세일 뿐이라는 것을, 미국은 우리 없이는 함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달 저는 인도양 공해상에 떠있는 한국 해군 구축함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인도 해군의 호위함이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맑은 하늘, 그리고 두 나라의 군함이 나란히 항해하는 광경. 라제시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도 국방부의 특별 초청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있었죠. 현우, 저것을 보세요. 라제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국 군함과 인도 군함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기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한 번도 함께한 적 없던 두 나라가 이제 한 팀이 되어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제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민간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놀랍습니다, 제독님. 처음 함께하는 훈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도 놀랐습니다. 인도 해군의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제독은 인도 함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해양 질서의 시작입니다. 미국 중심의 태평양 질서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라제시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독님, 인도는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독립 후에도 항상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제독이 라제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갑판 한쪽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제임슨 제독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기술과 경험을 인도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날 무렵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함정의 레이더가 미확인 선박을 포착한 것입니다. 중국 해군의 정찰함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국 함정은 훈련 해역 경계선에서 멈춰서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죠. 한국 제독이 인도 함정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인도 해군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인지했습니다. 대형을 유지하겠습니다.
두 함정은 흔들림 없이 훈련을 지속했습니다. 마치 중국 함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위협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시간 후 중국 함정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라제시가 제게 말했습니다. 보셨죠, 현우? 이것이 힘입니다. 혼자였다면 중국의 압박에 굴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당당할 수 있어요. 훈련이 완전히 끝나고 양국 함정이 나란히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부두에는 양국 언론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 빅남싱기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환영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한국과 인도, 두 민주주의 국가가 손을 잡고 인도양의 평화를 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도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해군 협력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해양 안보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라제시와 저는 항구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현우, 당신 덕분입니다. 제 덕분이란요? 당신이 해럴드슨에게 용감하게 맞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용기가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굴복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라제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의 결단, 우리 회장님의 결단, 양국 정부의 결단,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라제시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앨런 셰퍼드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이 정말 계약을 취소했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결국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2주일 전에 출항했어요. 그럼 미국이 굴복한 건가요? 굴복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죠. 그들도 압니다. 우리 없이는 함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조용히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헤럴드스는요? 아무 말이 없더군요. 하지만 소문으로는 워싱턴 내부에서 입지가 많이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라제시는 통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되었네요. 오만한 자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한인 해군 훈련이 전 세계 언론의 주요 뉴스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해군 훈련은 아시아 해양 질서의 지각 변동을 예고합니다.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다자 협력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경계심이 담긴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해군 협력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제 언론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한인 협력 모델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들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 더 큰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라제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현우, 내일 아침 깜짝 발표가 있을 겁니다. 기대하세요. 저는 궁금했지만 참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가 본 뉴스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본사, 언론사, 심지어 외교부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같은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 기사를 낸 것입니다.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미 해군 제독 내부 보고서 유출. 미국 조선업 붕괴, 동맹국 의존 불가피.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누가 유출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임슨 제독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제가 울산에서 그와 나누었던 대화의 핵심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현황, 숭룡공 부족 문제, 낙후된 설비, 그리고 군함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는 현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제독의 직접 인용문이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자국 함대를 독자적으로 유지할 능력을 상실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도움 없이는 해군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미국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수 진영은 제독을 배신자라고 비난했고 진보 진영은 현실 직시를 요구했죠. 그날 오후 미 의회는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미국 조선업의 현황과 국가 안보. 증인으로는 제임슨 제독과 마커스 헤럴드슨이 출석했습니다. 저는 회사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청문회장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임슨 제독이 먼저 증언석에 섰습니다. 제독, 당신이 기밀 문서를 언론에 유출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수파 의원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네, 저입니다. 제독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밀이 아닙니다.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진실이라고요? 당신은 미국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적들에게 우리의 약점을 노출했어요. 의원님, 제독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적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미국 국민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한국의 굽신거리라는 말입니까? 굽신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독이 청문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70년간 함께해온 파트너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위비를 더 내라고 협박하고 제3국과의 협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맹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까?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제독, 하지만 한국이 인도와 협력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독이 말을 끊었습니다. 인도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과 인도가 협력하여 강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만 합니까? 동맹국들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진보파 의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독, 그럼 미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제독이 두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첫째, 조선업 재건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동맹국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협박이 아니라 협력으로, 굴종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대해야 합니다. 다음은 헤럴드슨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증언석에 섰습니다. 의원님들, 제임슨 제독의 주장은 과장되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우리는 차관보님,
한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앨런 shepherd호가 한국에서 수리받은 것은 사실입니까? 해럴드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효율성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효율성이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과장입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요. 그런데 한국은 2주일 만에 끝냈다고 들었는데요. 해럴드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에 3,500억 달러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도 사실입니까? 그것은 공정한 비용 분담을... 공정하다고요? 우리가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요. 청문회장은 점점 해럴드슨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의원들은 하나둘 제임슨 제독의 논리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미국은 한국 없이 함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해럴드슨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해럴드슨이 마침내 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미국 여론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실용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동맹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도 자존심이 있다. 미국 조선업 재건에 투자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진보 진영은 더욱 강하게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폭탄은 실패했다. 오히려 한국을 인도와 가깝게 만들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월스트리트의 반응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한인-조선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과 인도의 조선 동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미국 기업들도 이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요. 미국 내부에서도 구조적인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임슨 제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현우 차장, 봤습니까? 청문회. 네, 제독님, 대단하셨습니다. 대단한 것은 당신입니다. 현우, 당신이 해럴드슨에게 맞서지 않았다면 저도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제독님,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겁니까? 제독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했으니까요. 제독님,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독님은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현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요. 미국도 결국은 변할 겁니다. 늦었지만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 조선소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가는 미래. 그리고 그 미래를 이제 미국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저는 다시 인도 코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서였죠. 한국과 인도가 공동으로 건조한 첫 번째 상선의 진수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코친 조선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하얀 셔츠를 입고 도열해 있었고 인도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라제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현우, 드디어 이 날이 왔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라제시.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거치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5만 통읍 컨테이너선. 한국 기술과 인도 노동력이 만나 탄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선체에는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인도 삼색기. 그 광경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진수식장에는 양국의 고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 빅남싱, 한국 산업부 장관, 그리고 강민철 CEO. 세계 각국의 언론도 몰려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미국이 자국 군함조차 수리하지 못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그런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요구하는 모순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라는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발견했고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국제 정세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한국의 새로운 대항 전략, 일본과의 첨예한 기술 경쟁,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 블록의 탄생까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한국의 진정한 국력과 세계가 한국을 경계하면서도 필요로 하는 진짜 이유를 계속해서 공개할 것입니다.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고품격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업로드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